전산세무 2급 제87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두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 세 번째, 중요성과 통합표시. 네 번째, 공시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중요성과 통합표시는 중요한 항목은 나누고 중요하지 않으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 외부에 알려주는 건데 비교 정보가 가능하도록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은 유동성 배열법, 1년 기준, 총액주의, 구분 표시,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항목,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총액주의는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구분 표시의 원칙,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 실현주의, 총액주의, 구분계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는데 비용은 발생주의이고 수익은 실현주의이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분계산, 이익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 배열법의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자산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년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 세 번째, 중요성과 통합 표시 있죠. 중요한 항목은 나누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만기 보유 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및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여기에서 틀린 것은 이 만기 보유증권 평가손익입니다. 만기 보유증권 평가손익은 없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 자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기 프로그램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을 참조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해서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재평가 차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해외사업 환산이익,
해외사업 환산 손실, 파생상품 평가이익, 파생상품 평가 손실인데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입니다. 2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또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유용자산이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공 시까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사용하지 않아도 시일이 경과하면 감가상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할부로 구입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주식회사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주식회사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주식회사 우연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물어봤습니다. 2019년 2월 15일 1주당 액면금액이 4,000원인 주식회사 필연의 주식 20주를 주당 15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주식 중 6주를 22만원에 처분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지금 요 문제입니다. 결산 때 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3만원입니다.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몇 주가 남았나 봐야 되는데 20주를 취득했다가 6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4주입니다. 14주. 15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 13만원입니다. 한 주당 2만원씩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5만원에 취득했는데 13만원 됐기 때문에 2만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곱하면 28만원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주식회사 거성의 2019년 1월 1일 자본금은 4천만원, 주식수 4만주, 액면가액 1,000원이다. 2019년 8월 1일 주당 900원의 만주를 유상증자하였다. 2019년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이게 흔들거리면 안됩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액면가액입니다. 먼저 기초자본금 4천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만주를 발행했습니다. 만주인데 발행가액은 900원이지만 자본금은 액면가액입니다. 액면가액 1,000원 해서 자본금은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분계는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을 적고 차변의 보통예금은 발행가액을 적습니다. 액면가액은 여기 만주 곱하기 1,000원에서 1,000만원, 보통예금은 만주 곱하기 900원에서 900만원입니다. 이럴 때 발생되는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지금 문제는 기말 자본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초자본금 4천만원 플러스 유상증자 1,0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입니다. 5번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차린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수익적 지출이었다면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이라면 기계장치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고치는 것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할 것을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고 이 당기순이익은 자본의 과대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할 것을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산의 과대계상이 됩니다.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역시 순이익이 과대계상되고 순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자본이 과대계상되는 겁니다. 1번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맞습니다.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로 하나 자본적 지출로 하나 현금 나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자산의 과대계상 맞습니다. 자본이 과소계상된다.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틀렸습니다. 비용의 과소계상은 순이익의 과대계상으로 이어지고 순이익의 과대계상은 자본의 과대계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고정비를 물어봤습니다. 조업도 또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별됩니다. 고정비는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이 증가해도 총 비용이 일정한 것을 말하고 변동비란 작업시간 또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비 예를 들면 이렇게 총 비용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한 개를 만들어도 100원, 10개를 만들어도 100원, 100개를 만들어도 100원 이렇게 총 비용이 일정한 것으로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고정비 단가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총 비용이 불변해서 일정하고 고정비 단가는 감소입니다. 변동비는 변동비 단가가 일정합니다. 단가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 비용도 같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한 개 만들 때 단가가 100원이니까 총 비용 100원 10개를 만들 때 단가가 100원이니까 총 비용 1000원 100개를 만들 때 단가가 100원이니까 총 비용 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변동비 단가는 불변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변동비 총 비용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변동비가 있고 준고정비가 있습니다. 준변동비는 기본요금이 있는 통신비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고 준고정비는 할증임금이 있습니다. 수도광열비 준변동비입니다. 직접노무비 변동비입니다. 동력비 변동비입니다. 임차료는 고정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정비 종류의 지급 임차료, 기본급, 그리고 감가, 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노무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이다. 직접 재료 원가는 90만원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120만원이다. 이 문제는 산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120만원이다. 직접 노무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의 120%, 직접 노무 원가의 120%가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하려면 요 120% 1.2죠. 요 1.2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1.2 하게 되면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정산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 비례 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에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매출 총이익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과소 배부가 100만원입니다. 제조 간접비 과소 배부 100만원이란 말은 여기 제조 간접비 계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정 배부가 900만원이고 실제 발생액은 1000만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을 원가에 배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원만큼 과소 배부가 됐습니다. 이 과소 배부된 것을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총원가 기준법 비례 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100만원 전부를 매출 원가로 한다면 매출 총익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총원가 배부법 즉 비례 배부법일 때는 매출 원가에 얼마가 배부되나 확인해 봐야죠. 이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여기 기말 제공품 100만원 기말 제품 100만원 매출 원가 300만원 요거 다 도하죠. 요걸 다 도하게 되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분의 매출 원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총원가 기준법으로 이 과소 배부된 금액만큼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얼마냐면 60만원입니다. 비례 배부법으로 하게 되면 60만원입니다. 60만원. 60만원만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부차의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 100만원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부차의 100만원 전액을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 되면 원래는 60만원인데 60만원의 매출 원가에 가산할 것을 100만원에 가산하면 매출 원가가 40만원 증가합니다. 매출 원가가 증가한 만큼 매출 총이익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40만원 감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총원가 배부법일 때는 과소 배부한 만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비례하여 가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차의 과소 배부된 100만원을 총원가 배부법을 하게 되면 500만원분의 매출원가 300만원에서 60만원만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00만원 전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한다면 40만원만큼 매출원가가 증가가 됩니다. 매출원가가 증가한 만큼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손품 원가를
처리하는 항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공손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말합니다. 이 불량품이 정상적 발생일 때는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 발생일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공손품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종합 원가 계산의 흐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나.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한다. 다.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총 제조 원가를 집계한다. 마.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종합 원가 계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집계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가 1번, 2번, 3번이죠. 그 다음에 라, 마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와 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종합 원가 계산이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입니다. 제공품 계정을 볼 때 기초 수량이 1000개, 투입 수량이 9000개입니다. 이렇게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 8000개이고 미완성된 기말 수량이 2000개입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물량 흐름의 파악입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수량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재료가 공정 시점에서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완성도는 가공비 완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료가 공정 진행에 따라 투입됐다면 재료비 완성도와 가공비 완성도는 똑같이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이 완성도라는 말은 완성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량 곱하기 완성도. 기말도 수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11번 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내국 신용자에 의한 수출 2,500만원. 내국 신용장은 로컬 LC, 즉 무역업자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영세 매출이죠. 이 영세 매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외국으로 직수출액. 이 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것도 역시 건별 매출로 간주 공급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견본품 무상 제공. 장부가액 400만원, 시가 500인데 이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제에 의한 수출은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영세 매출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직수출과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입니다. 견보품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합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일반 환급은 각 과세 기간별로 확정 시행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2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영세율은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등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기간 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25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맞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틀렸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습니다.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 선적일은 배로 운송 중일 때고 기적일은 기차로 운송 중일 때 기적일 말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그러나 폐업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틀렸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여기 폐업을 하더라도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의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틀렸습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했을 때는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의료비가 50만 원 정도 나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실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도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의 대학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직계존속의 대학교 등록금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4번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도 되고 3번도 됩니다. 두 개가 다 맞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애매한 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공제한도 각각 100만원. 이거는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의 사원명에서 세액공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있습니다. 100만원.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역시 10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에서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취약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까지는 자녀들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전산세무이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